350페이지 14장 무지의 발견. 무지의 발견. 뭐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기원 후 1000년 어느 스페인 농부가 잠이 들어 500년 후에 깨어난다고 하자. 기원 후 1000년이면 이제 중세가 막 이제 시작되고 한참 때네요. 그는 콜럼버스가 이끄는 니냐호, 핀타호, 산타마리아호의 선원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깼다. 그렇지만 그가 깨어난 세상은 매우 친숙해 보일 것이다. 500년 지났지만은요. 기술과 풍습과 정치적 경계선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중세의 이 립벤 윙클, 미국의 작가 어빙턴이 지은 소설적 주인공 이름 세상이 변해 놀라는 사람이란 뜻을 쓰였다. 이 사람은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콜럼버스의 선원 중 한 명이 같은 식으로 잠에 빠졌다가 21세기 아이폰 벨소리 잠을 깬다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여기는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과학혁명. 그래서 콜럼버스 배가 이렇게 제일 유명한 게 산타마리아호죠. 산타마리아, 그죠? 이게 그 기함인데 원래는 5대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한 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못 가겠다, 간다 못 간다 막 이러고 또 한 대에서 뭐 그건 말리다가 2배는 출항을 못하고 이제 3배만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삼각도대 배에서 배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립베링클 요거 이제 찾아보니까요 요게 요렇게 항상 우리도 왜 그런 거 인용되잖아요. 왜 우리 동양에서도 옛날 언제입니까 그 도요명에서 도화원기도 그런 거고요, 그죠?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세상이 뭐 몇백 년 지났다 이런 식의 얘기. 이게 서구에서 요게 그렇게 인용된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 노인 돼가지고, 그죠? 자고 깨서 나오고 노인 됐고 막 미국은 독립했고 이래가지고 당황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서구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화원기 도화원기, 그죠? 그런 거죠. 미국 네. 들어가서 동굴 갔다 나오니까 뭐 세상이 몇백 년 거 보고 나왔더니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계속 합시다. 지난 500년간 인간의 힘은 경이적으로 유례없이 커졌다. 이 500년이 저거죠? 이거 안 나왔구나. 500년이 이제 1543년 코페르니쿠스, 그죠? 1543 외우기 쉽다 그랬죠, 그죠? 1543. 물론 뭐 1492도 마찬가지죠. 1492 콜럼부스, 1492, 1543. 나 진짜 쓴 거 안 나오죠. 그냥 크게 16세기. 1500년에 지구 전체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의 수는 5억 명이었다. 다 5자로 가네요, 그죠? 오늘날에는 70억 명이 산다. 근데 이 책 쓸 때가 이때 딱 70년이더라고요. 70억이었더라고요. 2011년에 이제 영어판을 썼으니까 그때 70억이고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을 돌파했어요. 야, 이 책 작년 11월 15일 기준 80억. 뉴스 나왔던 거 봤는데 정확히 찾아보니까 정확히 요때로 딱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80억. 야, 이거 책 이게 벌써 나온 지 10년 됐는데 그 사이에 10억이 늘어버렸으니 엄청난. 평균 유지가 왜 안 되지? 우리 보통 지구의 한계 인구를 얼마로 봅니까? 110억에서 120억 정도. 자원의 한계를 그렇게 봐요. 110에서 120 자원이 버틸 수 있는 인구.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한 100억 정도에서 멈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처럼 안 낳는 나라도 좀 안 나도 있고 중국하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인도도 안 나거든요. 생존율이 치열한 곳은 사실 안 나요. 그거 맞아요. 인도도 생존율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 낳게 돼요. 점점 안 낳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고. 제일 많이 나는 쪽이 이제 중동 지역인데 중동은 장난 아니더라고. 인구 늘어나는 게. 중동이 의외로 이집트가 1억을 넘어요. 이집트가. 터키도 뭐 지금 장난 아니고 터키도 거의 뭐 이란도 뭐 엄청나고 거의 뭐.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도 지금 뭐 그죠? 3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슬람권도 이제 상당히 근대화가 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에서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럼 다행이죠. 100억 정도면 돼도 뭐 다행이죠.
20년 안에 20년 걷다 뒤 20년 뒤 왜냐면 20년 우리가 뒤. 오래 살잖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일 팍팍 늘 때긴 해요. 지금 뭐 인도나 좀 전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팍팍 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죠? 왜 60년대 70년대 애 많이 낳듯이 그죠? 그때니까 팍 늘어날 때고 그다음엔 확 이제 늘진 않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뭐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뭐 지구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자, 어쨌든 지금 80억 명입니다. 그래서 1500년 인류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는 오늘날 발표했지만 약 2,500억 달러였다. 오늘날 인류의 연간 총 생산량, 뭐 일종의 뭐 GDP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그죠? 지구의 GDP는 60조 달러에 가깝다. 1500년 인류가 하루에 소비한 에너지는 약 13조 칼로리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1500조 칼로리를 소비한다. 숫자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인구는 14배로 늘었는데 생산은 240배, 에너지 소비는 115배로 늘었다. 그죠? 인구 늘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코끼리 한 마리로 그렇게 대략 평가해요. 그 사용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에는 3억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있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 같은 거 따지면요. 아마 지금 그것도 넘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미국의 소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코끼리 한 마리. 코끼리 하니까 그 재밌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인도 같은 데서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고 주변에 세력이 큰 그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제후들 이런 제후들.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그 제후들을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내려줘. 코끼리 50마리를 하사하면 굶어준대. 그거를 키우다가 이제 그리고 왕이 왕이 내리는데 그거 죽이면 큰일 나니까. 못하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내렸으면 그 집단의 경제가 무너진다. 그죠. 자원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제한된 자원을 그쪽에 투여가 되니까. 코끼리 많이 먹다 봅니다. 풀리고 뭐 먹죠? 풀 먹죠. 과일이나 이전에 보니까 과일 같은 거 동물원에는 그런 걸 주더라고요. 과일 많이 주죠. 풀도 많이 먹고, 과일 먹고. 엄청나죠. 하루 먹는 양이. 네, 그렇게 했다고. 네. 자,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함 한 대가 콜럼버스 시대로 옮겨졌다고 상상해보자. 이 배는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호를 몇 초 만에 널빤 조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당시 열강들의 모든 군함을 격침시키면서도 자기는 긁힌 적 하나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현대 화물선 5척이 있다면 당시 세계의 모든 상선이 실어 나른 모든 짐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는 겁니다. 500년 전하고요. 그래서 현대의 컴퓨터 한 대면 중세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본과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단어와 숫자를 쉽사리 저장하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형은행 어느 한 곳이 보유한 돈은 중세의 모든 왕국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1500년에 10만 명 이상 거주하던 도시는 드물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은 진흙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졌다. 3층이면 초고층, 진짜 초고층이죠. 3층이라는 거 제일 짓기가 어려우니까요. 도로는 바퀴 자국이 나 있는 비포장 흙길로 여름에는 먼지가 날리고 겨울에는 진창으로 변했으며 보행자, 말, 염소, 닭, 마차 몇 대가 오갔다. 도시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소음은 인간의 목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였으며 가끔 망치질과 섭질한 소리도 들렸다. 해가 지면 도시의 경관은 깜깜해졌고 어둠 속에서 가끔 촛불이나 횃불이 보일 뿐이었다. 그런 도시의 주민이 현대의 도쿄, 뉴욕, 문바이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16세기 전에는 지구를 일주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 상황은 1522년에 바뀌었다. 마젤란, 그죠? 마젤란의 배가 72,000km를 항행한 끝에 스페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항해에는 3년이 걸렸으며 탐험대의 거의 전원이 희생되었다. 심지어 마젤란 본인까지 필리핀에서 죽죠. 1873년에 줄 베르는 필리어스 포그라는 부유한 영국인 모험가가 세계를 80일 만에 일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한 이야기를 썼다. 이게 그 유명한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래서 오늘날에는 중산층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48시간 만에 쉽고 편안하게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 비행기 타고, 그죠? 1500년에 인류는 지표면에 묶여 있었다. 탑을 세우고 산에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하늘은 새와 천사와 신의 영역이었다.
1969년 그죠? 7월 20일 인류는 달에 착륙했다. 이것은 역사적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진화적, 심지어 우주적 업적이었다. 지난 40억 년의 진화 기간 동안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생물조차 없었으며 달에 발자국이나 촉수 자국을 남긴 생물도 없을 것이 확실하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 약 99.99%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미생물 말이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단세포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들은 무임승차자만이 아니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치명적인 적이기도 하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주고 장을 청소해주지만 다른 일부는 병과 전염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미생물을 처음 본 것은 1674년이 되어서였다. 안톤 판 레이우엔 훅이 집에서 만든 현미경으로 엿본 세계는 놀라웠다. 한 방울의 물속에 미세한 존재들이 돌아다니는 세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 300년간 인류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생물종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대부분을 퇴치하는데 어쩌지 성공했으며 미생물을 의료와 산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박테리아를 조작해 약품을 만들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며 기생충을 죽인다. 하지만 지난 500년간 가장 눈에 띄는 단 하나의 결정적 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였다. 정확히 그때 미국 과학자들은 엘로모고도 사막에 첫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이것도 실험, 그죠? 그 순간 이후 인류는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능력뿐 아니라 역사를 끝장낸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그죠? 요게 유일한 칼라 사진이래요, 요게. 최초의 핵폭발을 찍은 칼라 사진으로는 유일한 핵폭발하고, 그죠? 하는 사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실험 이후로 인간 종과, 그죠? 그에 속하는 개체를 놓고 볼 때 어떤 개체의 종말 시점과 그 개체가 속한 종의 종말 시점이 일치할 가능성, 그죠? 일치할 가능성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정도로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과거에 조선 호랑이가 있었는데, 조선 호랑이가 자기가 마지막 호랑이가 죽으면서 그 종이 멸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일치 시점이죠. 일치 시점, 그죠? 개체의 종말 시점, 그죠? 나 자신의 종말, 죽음의 시점과 내가 속한 종의 종말 시점이 일치한다. 이 실험 이후로, 그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 하나가 다 죽일 수 있는. 그렇죠. 맞죠. 사람 하나가 전 인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요. 누르면은 그냥. 지금 푸틴이 지금 지금도 사실. 오늘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계속 협박하고.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 핵무기들이 안 터질 거라고 아마. 왜요? 오래돼가지고. 그게 정말 미세하거든요. 이게 기폭 장치가 쾅 터져야만 그다음에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맞추기가. 근데 그게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안 터진다고요. 핵이 농축돼 있어도 안 터져요. 기폭 장치를 따로 관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구소련 이후에 좀 관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벌써 소련 망한 게 91년에 망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안 터질 거 확률이 지금 푸틴이 쓴 무기들이 대부분 안 터지잖아요. 쥐들이 쓴 미사일의 60%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잖아요. 정밀 미사일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만든 지 일단 오래되니까 일단 오래됐으니까 안 터지는 거지. 안 터지네. 근데 미국은 관리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미국은 관리했고 러시아 건 관리 안 됐고, 그러니까 러시아 건 쏴도 그냥 돌멩이 떨어지는 거지, 그냥 쾅 떨어지고 마는 보다 안 터질 거라. 그럼 막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엘로모 고도로. 네, 그러니까 그럼 창피할 거야. 아마 핵폭탄 쏜다고 쐈는데 푸틴이 마음먹고 쐈는데 안 터지면은 이거 뭐 한 거냐? 뭐 한 거냐? 아니 핵을 이게 안 되니까 뭐. 얘들이 핵을 쏘면
우크라이나에 쏘겠어요? 다른 데 쏘지? 우크라이나에 쏠 확률. 우크라이나에 쏘나? 근데 우크라이나로 핵을 쏘아도 그건 감지가 되잖아. 감지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직접 쏘지 않고 흑해에 떨어뜨린다는 거지. 글쎄요. 그 위협. 네. 우리 진짜 쏜다 이런 식으로 위협. 옆에 한번 쾅 흑해 정도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네. 금방 끝날 것 같은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3년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5월달이면 끝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또 우리 그 상식하고 벗어난 상식하고 어긋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잘 안 끝나면 그 일이 안 끝날수록 그 일이 끝날 시점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일이 끝날 시점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날 시점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난을 갔을 때 6.25 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 우리 이제 또 다음에 금방 올라갈 거야. 근데 이게 그저 피난 와서 이쪽에 그 정착해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갈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사건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돼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죠? 우리 뭐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난민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뭐 몇 년 지났으니 돌아갈 때가 됐지.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돌아갈 것은 이미 빨리 해결돼서 돌아갔을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간이 멀어진다는 거는 길어진다는 거는 끝날 확률이 돌아갈 확률이 멀어져.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더 빨리 끝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히려 3년 됐으니까 더 안 끝난다는 거지. 3년 동안 안 끝날 전쟁이 바로 끝나겠냐. 오히려 그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또 거기에 사람들 적응해버리고 그거에 지금 딱 그 적응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 균형 상태에서 살짝 밀었다 또 갈 거 아니에요. 왔다 가면서 계속. 그리고 뭐 한국 전쟁도 그랬잖아요. 빡치고 그렇죠. 싸우는 기간은 한 6개월, 나머지는 휴전선 그래서 계속 그냥 진짜 요만큼 땅 따먹기. 그게 거의 1년 이상 지속이 됐으니까. 지금도 딱 우크라이나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죠? 그 전선에서 그냥 이렇게 땅 따먹기 왔다 갔다 엄청난 소모전이 더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계속 가시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한 번 또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과학하고 전쟁의 관계가 뒤에 나오겠지만은요. 또 아마 다들 그죠?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전쟁 무기 관련해서야 아주. 어떻게 될지는 진짜.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엘러모 고도로 그리고 달로 이끈 역사적 과정이 바로 이제 그것이 과학혁명이다. 그래서 이 혁명 기간 동안 인류는 과학 연구에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새 힘을 얻었다. 그죠? 새 힘, 새로운 힘, 그죠? 그래서 왜 그것이 혁명이었는가 하면 약 150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인류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교육과 학문에 자금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 목적은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근세 이전의 전형적인 지배자는 사제와 철학자, 시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기대했지 이들에게 새 의약품을 발견하거나 신무기를 발명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지난 5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믿게 되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다.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부자와 정부는 과학에 더 많은 자원을 기꺼이 투입하였다. 그런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다리를 걷거나 미생물을 조작하거나 원자를 쪼갤 수 없었을 것이다. 가령 미국 정부는 지난 몇십 년간 핵물리학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지식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시켜 해주었고 발전소는 미국 산업들에게 싼 값으로 전력을 공급했으며 그 산업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냈고 미국 정부는 이 세금 중 일부를 핵물리학을 더욱 깊이 연구할 자금으로 댔다. 이게 뭐 그 그림에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그림, 그죠? 권력과 자원과 연구의 이런 그 순환, 그죠? 되먹임 순환 고리. 자, 계속 읽겠습니다. 왜 현대 인류는 자신에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힘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
무엇이 과학과 정치와 경제의 연대를 부추겼을까? 이 장에서는 현대과학의 독특한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답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이후 두 장에서는 과학과 유럽 제국, 그죠? 정치적인 제도, 그 제국과의 관계, 그 다음 장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 과학과 자본주의, 이것이 어떻게 동맹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과학 연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것은 또 이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 356페이지 우리는 모른다. 적어도 인지혁명이 일어난 지구 이후부터 인류는 우주를 이해하려 했었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과거의 모든 전통 지식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1.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기. 현대과학은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그노라무스, 이게 이제 여기에 주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이그노라무스가.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우리들은 모른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다. 요게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쓰는 이 글을 쓰는 전형적인 그 방식이죠. 그죠? 여기 요거 나빼 얘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500년이라고 요겁니다. 숫자 한번 숫자 잠깐 여시는 게 좋은데. 1549년 콜럼버스 일상의 1543은 외워요. 1543은 외우시죠, 그죠? 1543. 1543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 없이 연구를 통해 이거 안 했네. 시험 높이 그러면 되겠네요. 쪽으로 가면 멀어지죠. 예. 까먹었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유발 하라리의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에요. 그죠?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 전도적 개념을 뒤집는 건데 일반적 통념은 뭐냐면은 과학혁명의 의미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된 거 아니냐. 그죠? 새로운 지식의 발견. 그죠?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죠? 일반적으로는 과학혁명 우리가 새로운 걸 알게 됐고 무지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걸 새로운 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해왔는데 유발 하라리 그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과학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지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읽었던 책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이거 어쨌든 유발 하라리가 잘 일반화한 거지, 요게.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요게 이거 좀 뒤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미리 나와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혁명은 지식혁명,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된 혁명이 아니라 무지의 혁명이었다. 그죠? 그래서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모른다는 발견. 이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게 그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해요. 소크라테스 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크라틱 메소드, 문답법, 산파술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고 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지를 깨닫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무지의 자각, 무지의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와 지혜를 찾아 나서게 하는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철학이란 단어가 필로소피아, 그죠? 그 소피아, 그 지혜에 대한 사랑. 근데 요거를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모른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죠. 내가 뭐 안다고 생각하면은 뭐 새로 알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요거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왜 신탁에서 왜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좀 배운 애가 어떤 젊은이가 왜 델피 신전에 가가지고 왜 그 무녀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자가 누구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무녀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라고 요런 이제 신탁, 그죠? 그 델피 신전의 그 무녀가 얘기한 거야.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니 나는 무식한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을 텐데 해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면서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닌 거죠. 그죠? 그 당시 유명한 왜 소피스트들 있잖아요. 소피스트들. 그죠? 뭐, 고르기아스, 뭐, 프로타고라스 등 유명한 소피스트를 만나면, 소피스트들은 이름이 소피스트, 그 지혜를 가진 자라는 거잖아요. 지식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뭐 좀 유명하고 아는 사람들 가서 만나봐서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한 그 현우진 이런 사람들의 뭔가 좀 아는 사람들 가서 만나봐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야, 이 사람 뭐 좀 아나? 뭐 좀 아십니까? 난 다 알지. 그러면 요건 뭡니까? 해서 자꾸 물어봤더니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제대로. 그죠? 소크라테스의 그 이 문답법. 자꾸 어떤 전제를 캐묻고, 그죠? 이렇게 했더니, 왜 아는 게 없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 단임 끝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게 누구냐? 그 소크라테스인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는 아니까. 그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나는 그거는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들 그죠? 나는 뭐 알고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죠? 제대로 물어보면은 그죠? 이런 그 방법에 의해서 자꾸 물어보고 전제를 자꾸 되묻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밝혀지는데, 예.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제 요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서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야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지혜를 찾아 나설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소크라테스 그 대화편 같은 것도 한번 플라톤 대화편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요. 뭐 재밌는 것도 몇 개 있죠. 자, 그래서 이거랑 상당히 이걸 적용한 것 같아. 이게 거의 그게 이제 다시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그거 1 그죠? 그러니까 1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기. 그죠? 현대과 라티페르미 리고 나왔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났음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 따져보면은 그 근거가 없다. 틀린 거로 드러난다. 뭐 그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이야기가 여기 딱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과학에 아주 잘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지를 인정하기. 자, 그럼 계속 가시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무지의 발견. 그 다음에 2번.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지를 인정한 현대과학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잡는다. 그 수단은 관찰을 수집한 뒤 수학적 도구로 그 관찰들을 연결해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방법론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출발점, 2번은 방법론. 그죠? 출발점. 이게 이게 1번이 없으면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뭐 출발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1번이 출발점 바탕, 2번이 방법론, 3번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예요. 여기 다 그런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쓴 글이 아니죠, 이게.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겁니다. 3번, 목적은 그래서 뭐 하려고? 새 힘의 획득이라는 겁니다. 파워를 얻는 것. 현대과학은 이론을 창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론을 사용해서 새 힘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새로운 기술, 그죠?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현대과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래서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서 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건 지식혁명이 아니라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자, 357페이지.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질문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다. 그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사실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의가 뭔지 몰라. 그죠? 야, 따져봐. 말해봐. 당신 알아?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전하고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 그죠? 중요한 건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들, 혹은 전능한 유일신, 혹은 과거의 현자들, 또는 뭐 마지막 예언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말해 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고, 그런 현자들은 그러니까 뭐 조로아스터나 뭐 그죠? 그 모함med
무함마드나 그래서 마호메트나 뭐 예수나 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 진리, 그죠?를 가지고 왔고 그것을 문자와 구전 전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고대의 문헌과 전통을 파고들어 적절하게 이해함으로써 지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그 마니교를 창시한 마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나 이런 거를 신의 뜻을. 그러나 어쨌든 마니 입장도 그거죠. 그 과거의 전통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 정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나 코란, 베다에 우주의 핵심 비밀이 빠져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피와 살을 가진 피조물들이 앞으로 발견할지도 모르는 비밀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 또는 뭐 다른 모든 어느 세계의 지식이든 간에 세상에 대해 중요한 것,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죠?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살고, 무엇으로 해 살고, 어떻게 살고, 그건 다 이미 알려졌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요거로 딱 표현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모던 이전의 전통적인 지식체계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다 모든 게 정해졌다.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가지고 그 솔로몬, 그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도 하지만 뭐 작자 미상의 말이 이렇게 그 성경 성서의 전도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 아래는 태양 아래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뭐 새로운 게 없고, 그죠? 혹시 그걸 잘못 해석하거나 묻혀 있을 수 있지만은 옛날 지혜를 밝혀내면 거기에 다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철학 전통과 그거로부터 이어지는 과학 전통은 이제 다른 거죠, 이거랑. 그죠? 그래서 요 한 말로 딱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들은 다 이렇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무지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고대의 전통 지식은 오로지 두 종류의 무지만을 인정했다. 첫째, 한 개인이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 무지할 수 있었다. 그 개인이 지만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가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자신보다 현명한 누군가에게 묻기만 하면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새로 발견할 필요는 없었다. 예컨대 13세기 영국 요크셔 지방 마을에 사는 농부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었다면 그는 기독교 전통 속에 명확한 답이 있다고 가정했다. 그가 할 일은 동네 사제에게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그럼 뭐 답이 나왔죠. 그죠? 둘째, 하나의 전통 전체가 뭔가 중요치 않은 것, 그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었다. 위대한 신들이나 과거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애써 말해주지 않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정의상 중요치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가령 아까 그 요크셔 농부가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알고 싶었다면 사제에게 물어본 것은 무의미했다. 기독교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죠? 거미의 그죠? 생활사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진 않았다. 오히려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느님은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만일 이 정보가 인간의 번영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느님은 당연히 성경에 상세히 설명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사소한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거미 연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미학자는 중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이다. 여튼 이번 하루에 얘기도 재밌게 풀어요. 그죠? 이런 거미학자가 있었다면 그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부수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연구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미학자 그러면은 거미의 그 줄 이거 가지고 그죠? 거미 줄을 연구해서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미가 침 그걸 가지고 뭐 유전 질환을 고친다는 둥 아니면은 왜 아주 그 강력한 뭐 어떤 물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죠? 거미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거랑 오늘날은 다른 거죠. 학자가 거미나 나비나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든 그 지식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사회나 정치, 경제의 근본적 진리와 무관했다.
물론 사실 그렇게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네? 물들이 예, 물 좀.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보수적인 시대에도 자신들의 전통 전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그죠? 항상 이런 그 이제 뭔가 새로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따뜻해버리네요. 잘 돌아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뭔가 새로운 거, 그죠? 니들 거 다 틀렸고, 이 새로운 게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거나 박해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혹은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이제 자신들이 세상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다고. 이 사람들 똑같아, 근데. 자기들 다 안다는 거야. 그죠? 일례로 예언자 마호메트는 다른 아랍인들이 신의 진리에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종교 경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아주 금방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들의 봉인,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예언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자.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이제 끝난 거지. 다 알려진 거지.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마호메트에게 주어진 계시를 넘어서는 다른 계시, 그러니까 새롭게 뭐 알아야 할 거는 필요하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은 지식의 전통으로서는 독특하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그렇다. 다윈은 스스로 생물학자의 대표로 자처하거나 생명의 수직계기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몇 세기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를 한 뒤에도 생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리학자들도 무엇이 빅뱅을 일으키는지 양자 효과과 상대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서로 경쟁하는 과학이론들이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를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개별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금융위기가 오거나 주시장 버블이 터질 때마다 정설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의 결정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증거들이 특정 이론을 너무나 일관성 있게 지지하는 나머지 다른 대안들이 이미 오래전에 다 밀려났다. 그런 이론들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바, 만일 그 이론에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면 해당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좋은 예가 지구 판 구조론, 그죠? 판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움직이면서 하는 둥둥 떠다닌다라는 판 구조론과 진화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뒤집어지겠지만 어쨌든 가장 확실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요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요겁니다. 요렇게 표현할 요렇게 표현돼요. 오늘날의 과학은, 그죠? 이 집단적 무지. 우리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없다.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사회학자로부터 맡은 일을 조직적 회의주의라. 과학 공동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또 회의주의. 그죠?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 조직적으로 거기서 회의가, 이거 실험은 맞아? 이거 잘못해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죠? 그거를 회의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학 공동체의 중요한 미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종교 집단이나 뭐 정치 집단하고 다른 유일한 차이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이거라는 거죠. 조직적 회의주의. 그죠? 자,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조 대부분이 대처할 필요가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직적 회의주의는 자, 좋은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359페이지 아래쪽에요. 현대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덕분에 기존의 어떤 전통 지식보다도 더 역동적이며 유연하고 탐구적이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360페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나옵니다. 문제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선조 대부분이 대처할 필요가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며 지금의 지식도 잠정적인 것이라는 가정은 우리가 공유하는 신화에까지, 즉 수백만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주는 신화에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만일 이 신화들 중 많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죠? 이 신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족주의, 뭐 그죠?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국가, 국제 시스템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정치 사회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노력은 다음의 두 가지 비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번 하나의 과학 이론을 택해서 통상의 과학적 관례와는 반대로, 그러니까 통상의 과학적 관례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죠? 계속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건데, 그것과는 반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나치 당원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방법이었다. 그죠? 그래서 나치 당원들은 자기네 인종 정책이 생물학적 사실들의 필연적인 기계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경제적 진리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여기에는 결코 반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제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2번.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보통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내버려 두고 과학과 무관한 절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자유주의,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리버럴 휴머니즘의 전략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에 대한 도그마적인 신조를 토대로 건설된 이념인데 그 신조는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공통점이 없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고유한, 그죠? 각 개개인은 고유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신념 하에 그 바탕 하에 이제 그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과학과는 무관한, 그죠?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오히려 과학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 그러니까 위에까지 마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하지만 놀랄 것은 없다. 과학 자체도 스스로의 연구를 정당화하고 자금을 공급받으려면 종교적이고 이데올로적인 신념에 의지하는 마당이니까. 그럼에도 현대문화는 이전 어떤 문화보다 더 폭넓게 기꺼이 무지를 받아들여왔다. 현대의 사회질서를 지탱해준 요인 중 하나는 기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의 확산이었다. 이것은 절대 믿음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대체했다. 어느 정도 대체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요. 그 과학은 모든 걸 의심하니까 이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허구, 그죠? 픽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공통 신화, 그죠? 어떤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그죠? 뭐 자본주의, 뭐 우리 화폐를 믿고 하는 것 등등 이런 게 다 상상의 산물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근데 그거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그죠? 정치 사회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노력은 결국 두 가지 비과학적 방법, 비과학적이라는 게 그 자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죠? 없이 그냥 상정하는 전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좀 봤던 것처럼 어떤 과학 이론이 절대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면은 과학과 무관한 절대 진리, 그죠? 우리 인간은 고유한 영혼을 타고난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절대 진리, 요거. 근데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게요. 이게 뭐 과학의 약점이라고 할 수 없고, 약점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면은, 과학하고는 사실 별개 문제인 거지. 왜냐면 정치사회적 질서라는 것은, 이거는 슈드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즈 영역이 아니라, 팩트 영역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슈드, 당위, 규범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건 그 팩트, 이즈,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 정치사회적 질서 자체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 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과학의 논리 자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도 스스로의 연구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하고 자금을 공급받으려면은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왜 하냐, 또는 이 연구를 왜 하냐, 아까 말했던 거미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그죠? 그 거미 연구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느냐, 이 해야 여기 should 아니에요, should, 그죠? 해야 다, 그죠? should. 요거는 이 should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의 영역과는 분리된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사회적 의사결정인데 당연히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특정 어떤 목적, 군사적인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아니면 어떤 의료적인 목적이든 그런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 또는 특정한 신념이 바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이나 가치는 보통 어디서 오느냐? 뭐 이런 데서 오겠죠, 그죠? 종교나 이데올로기, 신념 등 이런 데서 오겠죠. 자신의 뭐 가치관이죠, 인생관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의 바탕에는, 맨 밑에는 이 슈드적인 의미의 당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결정이 놓여 있다, 그죠? 그리고 그것 자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방식의 정치 질서, 특히 이제 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하고 그다음에 경제 질서, 자본주의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서구 유럽 제국주의, 그죠? 서구 유럽 제국주의가 추구했던 가치와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신념 등이 바탕이 돼서 이 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어떤 사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겠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요. 그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쉽습니다. 과학의 도그마. 도그마라는 게 어떤 뭐 독단이잖아요. 독단, 그죠? 독단론, 도그마, 독단주의, 도그마티즘, 독단. 과학에는 도그마가 없다. 하지만 연구 기법, 이제 이 장에서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쭉 보시겠습니다. 연구 기법에는 공통적인 핵심이 있는데 늘 경험적 관찰들을 모은 뒤 수학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이란 적어도 우리의 감각기관 중 하나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경험적 관찰들을 모았지만 이 관찰의 중요성은 보통 제한적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이 수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관찰을 얻으려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현대인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몇몇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현대의 지배적인 연구 기법은 오래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그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근데 그건 우리 다음 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상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겠습니다. 이번 이제 할 얘기는 이 간단합니다. 이번 얘기는 장은 조금 이야기 사례가 길어서 그렇지 핵심적인 얘기는 딱 그 방법론, 현대과 연구 방법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요, 그 오래된 지식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의 관찰이 과거의 전통과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죠. 배치되는 어긋나는 경우에는 관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이게 독특해요. 이게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통이 더 올바른 거지. 옛날 사람들 수천 년 내려오던 게 그게 틀렸겠느냐. 네가 잘못 본 거지. 이렇게 돼가지고 됐었는데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당장 미리 얘기하면 이거 그죠? 그 수천 년 동안 당연히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 의심을 안 하는 거지. 수천 년 동안. 그죠?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옛날 사람들의 말 또는 수천 년 동안 그거 다 맞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거. 요게 이제 어쨌든 포인트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관찰해봐서 실험, 그죠? 실험 관찰해봐서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과학을 배워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관찰 지식의 우선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의 언어인데 특히 오늘날에는 그 통계학, 그죠? 확률, 통계 등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모든 분야가 수학적 도구에 우선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쭉 나와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래서 361페이지 그 첫째 문단은 읽었는데 아까 그 얘기고요.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읽었고 맨 밑에 줄입니다. 맨 밑에 줄. 그래서 오늘날 무게 중심은 그러니까 옛 전통을 연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찰과 실험을 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현대의 관찰이 과거의 전통과 배치되는 경우 우리는 관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물론 먼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물리학자, 청동기 시대의 도시유물을 분석하는 고고학자, 자본주의 션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 현자들이 말하고 쓴 것을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물리학자, 고고학자, 정치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임무는 아인슈타인, 하인리, 슐리만, 막스 베버가 알았던 것을 뛰어넘는 데 있다고 배운다. 그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마호메트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뛰어넘는다든지 마호메트를 뛰어넘는다, 뭐 부처를 뛰어넘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날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어야 된다, 니들이. 그죠?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자, 하지만 더 많은 관찰이 곧 더 많은 지식은 아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관찰들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에서는 보통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론을 꾸며냈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수학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학은 스토리텔링보다는 구조가 중요하죠. 구조, 그죠? 수학적 구조. 그래서 성경이나 코란, 베다, 유교의 경전에는 방정식, 그래프, 계산이 거의 없다. 전통적 신화와 서적이 부패법칙을 서술하는 때는 수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만이교의 근본 원리는 세상이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했다. 악의 힘이 물질을 만들었고 선의 힘이 정신을 창조했으며 인간은 두 가지 힘 사이에 붙잡혀 있으니 악을 넘어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예언자 만이는 두 힘을 계량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을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는 수학 공식을 만드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힘은 그의 정신의 가속도를 신체 질량으로 나눌 것 같다는 식의 이런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 363페이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과학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수학적 구조화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구조화하는 것. 1987년 아이작 뉴턴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틀림없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간했다. 사실 이런 것도 연도를 외우면 좋은데요. 이거 고등학교 세계사 시험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연도를 요즘 의외로. 뭐 세계사 뭐 만점 받으려면 연도를 외워야 된다 해서 아주 또 어렵던데요. 1687 요게 외우기 어렵죠. 아까 코페르니쿠스는 1543인데 이 뉴턴은 이게 1678이면 쉬웠을 거예요. 678이면 쉬웠을 텐데 1687이에요. 그죠? 뉴턴이 이제 이게 그 주식으로 한 돈 한 30억 잃고서 심기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꼬아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좀 꼬였다 뉴턴은. 1687. 어쨌든 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꼽으면 이 책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책 한 권 꼽으면 이겁니다. 뉴턴의 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그 프린키피아라고 보통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프린키피아. 자, 여기서 셋째 줄이요. 뉴턴은 운동과 변화의 일반 이론을 제시했다. 뉴턴 이론의 위대한 점은 세계의 매우 단순한 수학 법칙으로 떨어지는 사고에서부터 별똥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죠. 그죠? 관성의 법칙. 이고 어떤 물체는 다른 힘의 작용이 없으면 그냥 영원히 그 운동을 지속한다. 그죠? 관성의 법칙. 두 번째는 이제 F=ma. 그죠? 그 힘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3번은 작용과 반작용은 같다.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죠?
이때부터 대포알이나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물체의 질량, 방향과 가속도,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뉴턴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그 물체의 미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술처럼 작동했다. 과학자들이 뉴턴의 법칙과 잘 들어맞지 않는 소수의 관찰 결과와 마주친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였고 그런 관찰은 물리학의 새로운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뭐 거칠게 말하자면은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 은 이런 중간 크기, 그죠? 보이는 사물에 아주 잘 적용되고 아주 미시세계, 그죠? 미시세계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뭐 전자기력, 뭐 강력, 양력이 적용하는 그 세계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요. 또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아주 초거시적인 우주, 그죠? 아주 초거시적인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그 어떤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뉴턴 이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상대성 이론, 그죠? 뭐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미시 세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또 초거시적인 우주 현상에는 또 뉴턴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한 이론이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게 그 통합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통합이 이걸 통합하는 게 그 과학자들의 꿈이죠. 그러니까 대통일 이론 어쩌고 하면서 하는 게. 아직 통합은 안 돼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뉴턴은 자연이라는 책이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일부 챕터, 예컨대 물리학, 특히 이제 수리 물리학은 결국 깔끔한 방정식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을 깔끔한 뉴턴 방정식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했던 학자들은 실패했다. 그런 분야는 그런 야망을 덧없는 것으로 만드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결정론적인 어떤 수학, 그죠? 깔끔한 수학으로 환원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에도 수학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 좀 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확률 통계예요. 확률 통계, 통계학. 새로운 수학. 네, 새로운 수학.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그래서 지난 200년 사이에 실제의 보다 복잡한 측면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수학 분과가 개발되었다. 그래서 통계학의 성립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계학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는지. 물론 요거는 뭐, 그 또 전사가 있죠. 전사가 왜 도박하다가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도박하다가 확률론이 나오고, 뭐 통계가 나온 건데요. 여기도 재밌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1744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인 알렉산더 웹스터와 로버트 월리스는 생명보험기금을 만들어 사망한 목사의 미망인과 고아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기네 교회의 목사들에게 각자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떼어 기금에 넣으라고 제안했고, 그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만일 어느 목사가 죽으면 미망인은 기금의 수익에서 배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사들이 얼마를 내야 기금에 돈이 충분히 모여서 약속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알려면 웹스터와 월리스는 매년 얼마나 많은 목사가 죽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미망인과 고아가 남을 것이며 미망인은 남편보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먼저 두 성직자가 하지 않은 일에 주목하자. 이들은 답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그죠? 또 성경이나 고대 신학자의 작품 속에서 답을 찾지도 않았다. 추상적인 철학 논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스코틀랜드인답게 이들은 아주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대학의 수학 교수인 콜린 맥클로린과 만났다. 세 사람은 사람들이 사망 연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어떤 해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사망할지 계산했다.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통계와 확률 분야에서 얼마 전에 등장한 여러 발전들의 토대를 두었다. 그중 하나가 야코브 베르누이의 큰 수의 법칙이었다. 베르누이는 특정한 사망 같은 단일 사건의 발생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수많은 비슷한 사건들의 평균 결과는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면책을 명문화했다. 이건 뭐 큰 수의 법칙, 뭐 우리 간단히 얘기해요.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죠.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큰 모집단이 커야죠. 모집단이 크면은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은 표본의 평균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평균은 모평균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증가한다. 그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우리 그 인구, 우리 투표할 때, 그죠? 3천만 명 유권자 중에서 뭐 몇만 명을 하면은
한 5만 명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 그래요. 5만 명 정도 우리나라 그 투표에서는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도 우리가 배웠던 수학에서보다 요즘 애들 배우는 수학이 통계, 확률 이 부분은 좀 더 확장이 됐어. 맞아요. 왜냐면 통계 학년 통계가 따로 분리되잖아요. 예, 분리돼 있죠. 강화된 부분. 시투 애들 그거 선택.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통계 학년 진짜 어려워. 저 우리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 사회학과 나서 통계학을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그 얘기 나와요. 여기 여기 그 얘기 나와요. 욕 나오고. 자, 보시겠습니다. 요컨대 맥클로리는 자 315페이지 보이죠? 그러니까 웹스터와 월리스가 내년에 사망할지 여부를 수학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개별 그죠? 그 개개인이 어떻게 사망할지 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면 웹스터와 월리스에게 내년에 스콜틀랜드에서 얼마나 많은 장로교 목사가 사망할지를 거의 정확히 말해줄 수 있었다. 그죠? 내년에 스코틀랜드 목사 뭐 몇 명 죽는다. 근데 이제 그게 널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가 죽을지 아닐지 모르는데, 자, 운 좋게도 그들에게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다. 특히 50년 전에 에드먼드 헨리가 출간한 생명표가 유용했다. 헨리는 독일, 그러니까 지금은 폴란드인데요. 또 폴란드의 브레슬라우시에서 얻은 1238건의 출생 기록과 1174건의 사망 기록을 분석해 두었다. 헨리 표가 있으면 예컨대 그해 20세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100분의 1이지만 50세인 사람의 사망 확률은 39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앞에 그 헨리가 그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 해성, 그래서 영국의 천문학자, 기상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로서 헨리 해성을 그 주기를 예측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헨리가 직접 만든 표예요. 그 시, 브레슬라우 시에서 각 영도에, 이거 서양은 요게 그 교회 목사 그게 기록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고 죽으면은 또 이제 그 장례 미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 때문에 이 서양은 요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드먼드 헤디가 그래서 런던을 했는데, 런던을 대상으로 이거 파악했는데, 런던은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이출입, 전출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엔 도시화가 되면서 좀 집중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됐고, 오히려 이 폴란드 이 시골 도시의, 그러니까 시골 한 도시의 그 전출입이 거의 없는 그 지역의 신부님, 그죠? 신부님 그 성당에 가면 그 기록표가 있어요. 그죠? 그 표를 가지고 이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를 가공하여 웹스터와 월리스는 어느 시점에서든 살아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는 930명이고 그래서 연평균 27명의 목사가 사망할 것이고 그 미망인은 18명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미망인을 남기지 않은 사람 중 5명은 고아를 남길 것이고 미망인을 남긴 사람 중 2명에게는 아직 16세에 이르지 않은 전처 소생의 자식이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망인 소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망인이 죽거나 재혼하는데, 죽거나 재혼하면은 두 경우 모두 연금 지불은 중단된다. 그래서 몇 해가 걸릴 것인가까지도 계산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통해 웹스터와 월리스는 기금에 가입한 목사들이 얼마를 내야 아내나 자식들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 해 2파운드 12실링 2펜스를 내는 목사는 죽은 뒤 아내가 매년 적어도 10파운드,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다. 큰 돈이죠. 그 당시 파운드 정말 큰 돈이죠. 을 수령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매년 6파운드 11실링 3펜스를 내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내가 매년 25파운드를 받게 해줄 수 있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1765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의 미망인과 자녀를 위한 대비 기금, 이게 이제 그 제목입니다. 이 연금의 이 기금의 명칭 타이틀. 이 자본은 총 58,348파운드가 될 것이었다. 이 계산은 놀랄 만큼 정확하였다. 실제로 그 해가 되었을 때 기금의 자본은 예측보다 단 1파운드 적은 58,317파운드였다. 뭐 하박국,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원전 7세기의 소선지자, 또 예레미야, 기원전 6, 7세기 대예언자, 사도 요한의 예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측보다 훨씬 더 정확한 통계적 예측이 아주 뭐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웹스터 월리스의 기금은 간단히 스코틀랜드 미망인 스코티시 위도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최대의 연금 및 보험회사로 꼽힌다. 자산 가치 1천억 파운드가 넘는 이 회사는 스코틀랜드 미망인뿐 아니라 보험권을 사려는 누구에게나 연금 지원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요때 목사들이 만든 요 기금이 오늘날 그 세계 최대의 연금 회사로 컸다라고 했는데 요거 찾아보니까 이게 유발 하라리가 혼동한 거래요. 오류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 위키백과에 영어 위키백과에 딱 나오더라고요. 요게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영어 위키백과에 요건 유발 하라리가 인용을 했는데 혼동했다.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의 미망인과 자녀를 위한 대비 기금은 이게 1993년에 이 펀드가 종료했대요. 다 마감, 다 지불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고 요 아래 있는 스코틀랜드 미망인이란 요 기금은 요거는 1815년에 나중에 설립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1815년이면 뭐냐면 요때 그거거든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미망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든 거지. 요거 1815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크게 만들어졌겠죠. 나폴레옹 전쟁이 컸으니까요. 대륙에서. 그죠?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유발 하라리가 혼동했더라고 명확히 나오더라고요. 그 영어 위키백과 사전에요. 그 얘네 그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미망인.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뭐 핵심은 앞에 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핵심은 그거죠. 통계적인 예측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두 목사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확률 계산은 연금과 보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보험 통계학뿐 아니라 인구 통계학, 그죠? 역시 성직자였던 영국 성공회의 그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 다 아시죠? 그죠? 멜서스. 그죠? 그 멜서스가 기초를 쌓았다. 이것이 기초가 되었다. 그죠? 확률 계산. 그리고 인구 통계학은 결국 찰스 다윈 영국 성공의 목사가 거의 될 뻔했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의가 세운 진화론이 초석이 되었다. 그 찰스 다윈이 그 멜서스의 그 이론을 그죠 아주 감명받았게 읽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들 아래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진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방식은 없지만 유전학자들은 확률 계산을 통해 주어진 개체군에서 특정 돌연변이가 퍼져나갈 가능성을 계산한다. 이와 유사한 확률 모델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을 비롯한 다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핵심이 되었다. 물리학도 결국 뉴턴의 고전 방정식을 양자역학의 확률 그룹으로 보충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통계 물리학, 그죠? 통계 연력학 이런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왔는지 실감하려면 교육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역사 내내 수학은 난해한 분야였고 교양에 있는 사람들도 이를 진지하게 공부한 예가 드물었다. 중세 유럽에서 논리학, 문법, 수사학이 교육의 핵심을 이룬 반면 수학 교습은 단순한 산술과 기하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었다. 통계학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았고 뭐 없었죠. 중세 나에.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 왕자는 신학이었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중세 대학에서는 크게 3과가 있었어요. 그죠? 신학과하고 법학과하고 의학과. 그죠? 딱 세 개를 배우는 거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리버럴 아트, 이른바 교양 과목으로, 그죠? 교양 과목으로 논리학, 문법, 수사학, 산술, 기하, 그다음에 음악, 또 하나가 뭐냐? 어쨌든 그렇게 7과목을, 그죠? 그렇게 기본 교양 과목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마친 사람은 신학을 전공하던, 법학을 전공하던, 의학을 전공하던. 그죠?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아버지가 그걸 권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되라. 싫어요. 법학자가 되라. 싫어요. 그럼 너 그냥 목사가 되라. 신학, 그죠? 그 딱 셋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죠? 신학, 법학, 의학. 근데 이제 과학을 한 건 찰스 다윈은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그런 거죠. 오늘날에도 뭐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이제 법대하고 의대, 그죠? 근데 신학 쪽은 뭐 이제 오늘날은 이제 아니지만은요.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사학을 수사학 그죠? 레토릭 이걸 공부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논리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만 존재한다. 신학은 신학교에서만 배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도록 강요받는다. 정밀과학을 향하는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정밀하다는 말의 정의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분야였던 인간 언어의 연구, 언어학이나 인간 심리 연구, 심리학조차 점점 더 수학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정밀과학이라고 소개하려 한다. 이제 통계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의 기초 필수 과목이 되었다. 내가 몸담은 대학교의 심리학과 강좌 목록을 보면 커리큘럼에서 가장 먼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심리학 연구의 통계학과 방법론 입문이다. 심리학과 2학년 학생은 심리학 연구의 통계적 방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필수 과목인 거죠. 만일 우리가 공자나 부처, 예수, 마호메트에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병을 치료하려면 통계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면 그들은 아주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통계학이 아주 필수 과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학에서도요, 그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요. 통계학. 그 통계학이나 통계학 관련. 그래서 그 글쓰기 과목이 있는데 사회과학대학 애들은 글쓰기 과목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회과학 글쓰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사회과학 글쓰기에서는 그 통계적 바탕에서 어떤 그 학문적 글을 쓰는 그런 훈련을 좀 합니다. 글쓰기 훈련에 들어가 있어요. 글쓰기 훈련으로 아예 이제는 글쓰기 훈련에 통계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그걸 쓰는 그 인용해서 글을 쓰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68페이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현대과학을 소화하기 힘들어한다. 사용하는 수학 언어가 우리의 머리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그 연구 결과가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양자역학이나 세포생물학, 미시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근데 요거 이제 아까 나왔던 봤던 그 그림인데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가 흔하다. 근데 이게 또 과학의 특성이에요. 상당히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수학 언어가 우리의 머리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유전적으로 수포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진화해온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숫자를 셀 일이 없는 거지. 숫자 100을 셀 일도 없어요. 그죠? 예전에 진화 환경에서 숫자 세봤자 10개 이상 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세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이 진화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인 머리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요. 유전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수포자고 그 다음에 또 유전적으로 우리는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 익숙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죠? 요 상식과 시된다는 게 요런 게 이제 그거예요. 그죠?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떨어지냐? 이게 무거운 건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쾅 떨어지니까 야, 이게 더 세게 빨리 떨어질 거고 가벼운 거는 그냥 톡 떨어지니까 늦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 과학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을 쏘면은 총알이 쭉 날아서 떨어지고, 그죠? 여기서 한 손으로 총알을 뚝 떨어뜨리고, 동시에, 그죠? 빵 쏘고 빵 떨어뜨리면은 어느 게 빨리 떨어지냐? 땅바닥에, 그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게 늦게 떨어진다 생각해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세게 꽝 쏘으니까 쭉 가다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가는 힘이 빠르니까, 강하니까 그래도 이건 쭉 가다가 뚝 떨어지겠고, 이거는 그냥 톡 떨어지고. 그죠? 그러나 실제 과학적으로는 똑같이 동시에 떨어져요. 땅에 닿는 건 땅에 떨어져 똑같이. 왜냐면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이쪽으로 미치는 힘하고 아래로 미치는 힘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죠. 직관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세게 쭉 날아가다가, 그죠? 쭉 날아가다 늦게 떨어지고, 이건 톡 떨어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또 동시에 땅바닥에 닿는 거는 동시에 닿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천과학관 가니까 있더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 공을 굴러 떨어뜨리는 거랑 이렇게 된 거랑 여기서 공을 굴러 떨어뜨리는 거랑 여기 어느 게 빨리 떨어질까? 라고 이제 요거 야 톡 요거는 쓱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야 높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얘 가속도 붙어서 제가 근데 이게 훨씬 빨리 떨어져요. 훨씬 빨리.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얘가 휙 여기까지 떨어지면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더 빨리 휙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상식과 배치된다는 거죠. 상식가 있습니다. 위크가 이해가 안 된다. 일꾼 이해가 이해가 안 가요. 위크는. 아 근데 이게 힘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중력하고 이거랑 무관해요. 뭐 이제 앞으로 나가님하고 중력하고. 그래서 얘는 갔잖아요.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또 엄청 빨리 가니까 빨리 가는 총이 엄청 빨리 가니까 쭉 떨어지고 실제로 떨어지는 쪽과 똑같아요 이거.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과학이. 그래서 소화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같은 높이의 총을 쏘면 그 총알이 평평한 쪽이라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여기 떨어지는 시간하고 같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높이는 똑같아요. 아니 왜냐면 얘도 가다가 분명히 이 떨어지는 이 높이는 있잖아요. 그 계산 멀리 가서 얘 떨어지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 1초라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똑같이 떨어져요. 뭐. 똑같죠. 똑같이. 예. 똑같아요. 이거는. 힘을 빨리 천천히 떨어지나? 끝에 가서? 아 그래도 총 쏘면 이거 금방 총알 쏘면 빵 쏘는 순간 나 맞고 쓰러지잖아. 이게 엄청 빨리 가는 거죠. 엄청 빨리 가지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툭 떨어지는 것처럼. 소화하기 힘들어한다. 초반에 이해가 처음.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많죠. 그 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 수학하고 연관된 결합된 예인데요. 그 왜 어렵냐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 애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만화 있다. 진격의 거인?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진격의 거인이라고 이만한 뭐 인간 몸 10배 되는 막 거인이 나와서 막 사람 잡아먹고 아니면 뭐 킹콩 이런 거 그죠? 킹콩이나 뭐 고릴라 이런 거 이런 게 우리가 야 있을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보다 10배 그죠? 10배 큰 그러니까 키가 10배 큰 그죠? 키가 10배 큰 인간 10배 큰 고릴라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상상을 못하지. 야, 그거, 커지면, 그냥 커지는 거 아니냐. 응?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이게 그거지. 왜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키가 10배가 커지면은, 부피는 몇 배가 늘어요? 부피. 10의 3승. 부피는. 부피는 3차원이니까 1000배가 늘어요. 1000배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 무게를 받치려면은 이 다리가 다리는 이게 면적은 2차원이에요. 2차원이니까 10의 제곱밖에 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키가 10배가 늘어나면은 야, 그 키가 커지면은 또 그만큼 다리도 굵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상식은 굵어지니까 버티겠지. 물론 굵어지죠. 이게 100배가, 그러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배가 커지면은 이제 다리의 면적은 10의 제곱 100배가 엄청 굵어지지만 문제는 무게는 10의 3승으로 증가해. 1000배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냥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자꾸 이런 만화도 그리고 막 킹콩 SF 영화도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큰 게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키우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구조나 뭐 다른 거를 가지면 모를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그대로 10배 키우는 이런 그 거대 괴수는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아까 말했던 상식적으로는 커지면 이것도 커지니까 버티겠지. 근데 그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무게가.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개미가 왜 자기 몸무게의 그 50배를 든다는 게, 그러니까 요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탱이의 무게는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사이즈가 어떤 동물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그만큼 확 10의 그 삼승으로 그 지수 함수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버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 비례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수학이 힘들다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만큼 커지면 못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개미가 사람만큼 커지면은 그 개미는 물론 서 있지도 못하죠. 서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걸 들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또 비슷한 얘기는 그거 있잖아요. 왜 이 종이를 왜 접으면은 그죠? 100번 접으면은 태양계를 넘어나는 태양계를 100번 접으면은 그죠? 네, 종이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과학이 우리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막대한 특권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장군들은 핵물리학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원자폭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안다. 그래서 1620년 프란시스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과학 선언문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의 진정한 시금석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의 여부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100% 정확한 이론은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그 결과 진리인가의 여부는 지식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되었다. 진정한 시금석은 유용성이다. 실용주의적인 경향이죠. 실용주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론이 지식이다. 자, 그래서요, 요 부분, 요거 보시면요, 요거는 한 번쯤은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랑 사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과학 이후에 어떤 무지의 발견, 새로운 지식, 관찰의 우선성 그런 얘기가 된 거고요. 그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새로운 과학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 및 이에 근거한 귀납법의 적극적 사용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죠? 귀납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을 낡은 것이라 비판하면서 귀납법이 새로운 학문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붐 오르가눔, 이게 뭐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새로운, 그죠? 노붐이 새롭다, 뉴, 새로운 기관. 오르가논이 그 오르간, 그죠? 우리 기관, 그죠? 오르간은 알잖아요. 오르간, 그 파이프 오르간, 우리 그 패도 기관 아니에요? 기관, 그죠? 이 파이프 오르간도 그 공기가 이렇게 입출되면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요. 그 기관, 그래서 그 새로운 기관 저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것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3단 문법에 기초한 연역 논리는 오랫동안 논리학의 표준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그 저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오르가논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거예요. 새로 중세 사람들이 붙여가지고 오르가논이라고 이름 부르고서 중세 대학에서는 본격적으로 학문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 그래서 의학, 법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양 과목으로서 논리학, 뭐 수사학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뭐 산술, 기하, 거기에 들어가는 그때 배우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도구, 어떤 예비 학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3단 논법이에요. 핵심은 3단 논법. 그래서 3단 논법이 뭐냐면 다들 아시죠, 그죠? 이거거든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인간, 야, 뭐 뻔한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다 되냐? 다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야, 이거는 아니 뭐 맞기는 맞아도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그죠? 연역적으로 타당한 논증이지만 지식의 범위나 내용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연역 논증의 결론들이란 단지 논증의 전제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소크라테스 죽는다. 이거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지식의 범위나 내용을 확장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게 당연한 거지. 왜냐면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이미 과거의 현자들이 말했거나, 그죠? 중요한 세상의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뭐 관찰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 경험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전제가 결합돼야 돼요. 그 전제하에서, 그죠? 새로운 게 알아야 할 게 없고, 이미 중요한 원리, 세상의 근본 원리는 다 나와 있다. 그죠? 자연은 뭐 진공을 싫어한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그거로부터 연역만 잘 해내면은, 그죠? 연역만 잘 해내면, 이거 타당한 연역만 해내면은, 우리의 지금 이런 사실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거랑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역 논리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지. 그죠? 새롭게 발견한 지식이 없고, 모든 진리는 다 밝혀져 있고,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것 내에서 연역만 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연역만 제대로만 한다면은. 그죠? 그런데 이제 베이컨은, 새로운 시대에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확장, 그죠? 관찰,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경험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논리가 필요하다. 이거로는 확장이 안 되니까. 이건 아예 그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죠? 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죠.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까 그거랑 결합해서 보시면 돼요. 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관계는. 자,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말한 게 유명한 말이죠. 아는 것은 힘이다. 그죠? Knowledge is power. 그것이 곧 힘이다, 권력이다.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과학은 인류 복지를 증진시킨다라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힘이라는 게 힘을 통해서 우리 복지가 증진된다는 거예요. 인류 복지가. 그래서 과학 지식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은 분리 불가능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랑 또 똑같은 말을 한 게 그 노벨이에요. 노벨의 유언도 결국 그거잖아요. 그 과학 지식은 인류 복지를 증진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누구한테 줄 거냐 했을 때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과학자한테 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조금만 더 보고 시간상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368페이지 맨 밑에 여러 세기에 걸쳐 과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많이 제공했다. 일부는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쓰인 것 같은 정신적 도구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적 도구다. 과학과 기술 사이에 구축된 연결관계는 매우 강력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양자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합쳐서 그냥 과학기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죠? 그냥 한 단어로 과학기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과학 연구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신기술을 낳지 않는다면 연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학과 기술이 관련을 맺은 것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이전에 과학과 기술은 완전히 별개의 분야였다. 17세기 초반 베이컨이 양자를 연결시킨 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 17, 18세기 동안 둘의 연결은 강화되었지만 매듭이 지어진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노벨, 그다음에 노벨 그 직전에 그 화학공업, 그다음에 염료산업 뭐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강화되었고 특히 전기공학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연결이 됐죠. 그래서 1800년에도 강한 군대를 원하는 지배자나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사업계 건물의 대부분은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에 자금을 대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그렇지 않죠. 이 규칙에 예외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역사학자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선례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역사학자는 그런 선례가 큰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진기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 대부분의 지배자와 사업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우주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기술적 장치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교육기관에 자금을 댔지만 그런 기관의 의무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전통적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핵심적인 전통적인 지식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신학, 법학, 그죠? 법이라는 것도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그죠? 신학, 법학, 의학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자, 기술과 과학 얘기. 이런 부분은 동양의 전통사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게 나오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